그러면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 그 대주제 백성욱 박사의 문화와 예술 정신이라는 대주제하에서 먼저 정총구 이사장님의 백성욱 박사의 문화 예술 정신과 활동의 철학적 배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PDF 파일로 이 화면에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차례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부처님이 아주 점잖은 부처님 계시는데, 이 부처님은 파키스탄의 라오르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하는 그런 사진, 초기의 부처님의 모습을 상당히 담았습니다. 상당히 정감이 가는 부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 순전 철학과 삼지사회 조직론이라는 백성욱 선생님의 그 주요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천상이 아닌 지상의 극락 정토를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선미 중에서 미를 갖다 추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화예술의 세계에 관한 백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훈 선생님은 뭡니까, 학자면서 또 이제 연구하는 분이죠. 학문하는 분이고 또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르츠부르크라는 그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한국 최초로 독일 박사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면서 동시에 또 이제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 지도하시는 그런 교육자시고, 그 다음에 또 정치가시죠. 대한민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건국운동을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건국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그리고 4대 내무장관을 하셨고 또 부통령 출마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또 백성훈 선생님은 그 예술인입니다. 문화예술에 굉장한 관계를 맺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작중인물 시다르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 부처님과 똑같은 그 성장 과정을 갖추면서 부처님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부처님의 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이제 시다르타에 그려져 있는데, 그와 똑같은 삶을 산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분이 계세요. 정정교수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술가적 기질은 뭐냐면은 동국대학교의 건축에 있어요. 동국대학교를 이제 건설하시면서 건축가인 송민구 씨를 갖다가 발탁을 해서 건축을 하셨는데, 거기 중에서 특히 명진관, 석조관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명진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명진관이 그렇게 이제 건물로서도 아름다워서 서울시로부터 그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 선생님의 그런 건축에 대한 미에 관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명진관의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참 우리가 훌륭한 건물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욱 박사의 문화예술적 한목은 한국 최초로 동국대학교에다가 그 연극영화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 최초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현재는 예술대학교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한기 교수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서 만들고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그 배우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동국대학교 거기서 연극영화과 발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의 한류의 그 본바탕이 되는 그런 예술인을 만드는데 그런 그 업적을 기여를 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호 선생님은, 백성호 박사님은 그렇게 이제 문화예술가로서의 굉장히 소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문학 작품을 쓰셨어요. 그래서 수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슨 수상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셔서 주로 이제 평수잡조라는 이름으로 부평초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그 이름인데, 그런 평수잡조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교제에다가 많이 기술을 하셔서 그것이 짧은 기간 동안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아주 좋은 문학 작품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건축이나 문화 그런 데 관심이 계셔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호 선생님은 불교 철학하신 분인데, 근데 불교에는 보통 이제 공과 무상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데, 공과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 철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술이나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은 하나의 공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유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와 또 이제 상당히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상적인 그런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또 전공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을 주장하는 그런 불교 철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문학 예술을 많이 그렇게 작품도 남기시고 본인이 그걸 추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불교 철학에서, 불교 이제 그 논장에서, 불교의 논장에서 나와 있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수보살이라는 그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그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스바교 고사라는 그런 이제 그런 분의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또 무착보살 아상가라는 분의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원효대사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작품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의 그 중론이 아닙니까? 중론. 그래서 중론의 기본적인 말씀이 뭡니까? 중론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이 세상은, 부처님은 세상을 두 가지로 설법을 하셨는데, 하나는 진리 그 자체, 진재죠, 진재.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현상에 있는 속세에 있는 진리, 그걸 속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불교를 할 수 있다. 진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진재는 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속죄가 의미가 있으려면 진재가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지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공과 또 유의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깨달은 그런 분들은 공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또 이제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을 일등에 해 나갔어요. 근데 백성원 선생님은 그 불교의 공의 철학을 갖다가 아주 철저히 깨달으셨고, 그걸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셨고,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이제 옛날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걸 현대과학, 현대 원자 물리학, 우주 물리학의 현대 과학을 기초로 해서 그걸로 이제 그런 공의 철학을 재조명해서 펼치셨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과학과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원래 그 자연과학은 철학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자연과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누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오고 또 뉴턴이 나와가지고 과학의 세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17세기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이 철학하고 분리가 되고 종교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은 나름대로의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철학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그때가 바로 이제 백성원 선생님이 유럽으로 유학하실 때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무리 연역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실증에서 실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철학이나 뭐 거기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리라든가 우리가 이제 종교라든가 뭐 철학 이런 거는 설 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경험에 의해서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 한 사람은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이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칼 포퍼라는 유명한 이제 과학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는 평평하다. 그런 명제가 생기면은 그걸 또 계속 믿다가 평평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과학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그것이 수정돼서 다시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제를 계속 그게 유지되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 한 번만 증명하면은 옛날에 거는 다 이제 가고, 그걸 이제 falsification이라고 해요. falsification. 그러니까는 귀납이 아니라 반증. 이것이 아니다는 반증을 함으로써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뉴턴이 이제 만유력의 법칙을 해서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많이 증명됐잖아요. 증명되니까 이제 그 철학이 바뀌어서 뉴턴의 물리학으로 이제 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뉴턴의 물리학도 나중에 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정적인 세계에만 통용되지 진짜 우주수에 가면은 이거는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발표해가지고 뉴턴 물리학도 이제 그 상대성 원리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물론 뉴턴 물리학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현상 세계에는 뉴턴 물리학이 아직도 다 적용되니까. 다만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우주에 가서 그 큰 세계에는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반증으로서 과학이 발전한 것이 경험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험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저기 철학에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논리 이론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 거기다 이제 직관 인간이 직관으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한테는 뭐 영혼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경험이나 그런 거 통하지 않고 바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직관이 바로 깨닫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는 옛날에 경험과학에서는 몰랐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도 다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서 과학이라는 거는 꼭 경험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성과 또 직관, 창조력 이런 것이 합해서 과학이 발전한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근데 백성호 선생님은 이미 그때 칸트도 많이 이미 유럽에 가기 전에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직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도인이라는 것은 경험과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벌써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를 상당히 섭렵을 하시고 또 과학의 시대까지를 뛰어넘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 백성호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직관을 결합한 그런 종합적 즉각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적 즉각.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들 총장 특강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과학의 시대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말고 과학은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과학이 발전하려면은 종합적 직관, 즉 선험적인 거 아프리오리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라틴어로 아프리오리. 그래서 그런 경험을 떠난 선험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포스테리오리라는 건 이제 후천적으로 경험으로 얻은 건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도인의 그런 판단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걸 배워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과학의 시대를 이제 다시 이 동양의 그 도통의 철학을 결합해서 이렇게 정립하신 그런 분이 이제 백성호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갖췄어요. 이제는 철학이 뭐 경험만이 아니고 그 창조적 직관 그런 걸 다 팔아서 과학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현상의 배후에 있는 기본 원리 그것이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백성호 선생님은 불교 형이상학이라는 그런 논문을 철학박사학위 논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디스티시의 메타피지크 해가지고 불교 형이상학. 근데 요거를 번역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말지 않고 이제 원래 기본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한다는 그런 그것을 순전 철학으로 철학에서 딴 건 다 빠져나가서도 요거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철학 불교의 순전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박 선생님의 그런 순전 철학하고 또 그분이 철학적으로 또 쓰신 그 의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지사회론하고 하나는 이제 대입소의 일리라는 게 있어요. 대입소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불교 순전 철학이 기본 철학을 밝힌 거라면은 요 두 가지 다른 두 가지 논문은 뭐냐면은 응용 철학, 세상에서 어떻게 요 순전 철학이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 철학을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이제 저는 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 철학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선 불교를 갖다가 불교를 정의하기를 불교라는 것은 현실에서 구독한 진리를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그러한 의식 철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불교라는 것이 진리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그런 그 불교가 진리에 관한 종교의 철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도 또 이제 불교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주관은 부처님이 주관이에요. 진리의 주관이 부처님이고 또 객관은 진리의 객관, 우리가 다르마라고 그러죠. 우주의 진리 다르마예요. 그래서 진리의 객관, 주관과 객관을 분명히 이걸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아주 굉장한 우리가 그 불교 철학의 굉장한 그 하나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하나의 큰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 순전 철학에서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걸 많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대승하면 옛날에 이제 근본 불교 그런 데서 오는 뭐 이제 대승 소승하는 구별이 저 남방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반대를 하죠. 뭐 대승이 무슨 대승이고 소승이 무슨 자기들이 근본 불교다 그러는데, 그거를 떠나서 박성수 선생님은 어떻게 규명했냐? 소승 불교, 그 남방 불교는 자기 마음만 해탈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해탈하는 거, 자기 마음이 공이고 이거를 여기에 해탈하면은 그러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이제 문제냐? 소승불교, 남방불교는 자기 마음은 제대로 잘하고 했는데 외계 자기 마음 밖에 있는 우주에 대해서 그냥 공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벼락이 치고 무슨 뭐 번개가 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 공포스럽잖아요. 우주가.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공포심이 가져가지고는 그거를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세상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기 마음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남의 마음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주의 진리도 알아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백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대승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 세계도 전부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망상이나 우리의 그런 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도 극복을 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불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 그것이 바로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논리학이 상당히 우리 서양의 논리학은 그냥 3단 논법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소주제, 대주제 뭐 해가지고 결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3단 논법에서 이제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은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버려요. 판단하고 나면은 마지막 판단이 여러 가지를 배제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인명 논리학은 그렇게 이제 버리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포용을 해요. 그래서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는 왜 반야신경이나 이제 금강에서 나오는 데 보면은 그것이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나서 다시 인정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퍼지 논리 그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인명 논리가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세탁소 같은 아주 복잡한 기계 아닙니까? 세탁소의 원리가 세탁기 같은 데 원리 또 그 복잡한 그런 수학 공식이라든가 복잡한 우주 물리학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의 서양의 3단 논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인명 논리학 같은 딴 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도 다 포함시키는 불생불명 불구부정 그런 것 같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런 논리학이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논리학에서도 백선 선생님이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적인 현실에는 상대적인 논리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게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불평등이 됐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또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으면 평등도 없고, 평등이 없으면 불평등도 없는 거죠. 그걸 상대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이 세상을 실제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호 선생님의 그 철학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관해서도 중국의 우리 부처님의 중도 논리와 중국의 중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또 비교를 하셨어요. 철학 논문에서.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그럴 때 너무 극단에 치우치 말라 해서 중용 비슷한 걸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중도라는 것은 중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중도는 강에 있으면은 강에 배를 타고 가다가 양변에 걸리지 말라요. 그래야 배가 계속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고 그른 거, 또 이제 그런 있다 없다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디에다가 거기 일치되지면 안 돼요. 있다 하면 없다가 안 되고 없다 하면 있다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옳다 그러면 그러다가 안 되고. 이것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갈등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갈등, 그런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대로 강의 우리가 인생의 배를 가는데 가다가 양극단에 어느 쪽이라도 가면은 거기 걸려서 배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배가 이제 양면에 걸리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중도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중요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교 형이상학, 불교 순전 철학에서 많은 그 기본적인 우리가 현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교 순전 철학 굉장히 중요한 백성호 선생님의 논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